비극의 시작, 서울에서의 만남, 2021년 6월 15일, 서울역의 북적거림 속에서 정은미는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숨을 더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경상남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밤을 달려온 KTX 열차가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다. 삶의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를 그날이라는 마음에 은미는 아침부터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로 여행 가방 손잡이를 여미고 객차에서 내려섰다. 은미는 올해 27살이었다.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부산의 작은 광고 회사에 취직해 새해를 바쁘게 지냈다. 혼자 서울 나와 살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지금 곁에 있는 남자친구 김민수는 그의 모든 망설임을 덜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민수는 서울 유명대학을 졸업한 후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29살의 남자였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마침내 같은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된 것이다. 역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승객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은미는 머뭇거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두리번거렸다. 여행용 캐리어는 은미의 평소 소박한 성격과는 달리 은색의 광택이 번쩍였다. 그 안에는 고향 부산에서의 지난 기억들, 어머니가 직접 싸주신 김치 한 통, 소중한 사진과 좋아하는 책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은미는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납득시키듯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는 이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은미가 상상한 대로였다. 편안한 체크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짧게 자른 검은 머리가 이마 위에 살짝 내려와 있었다. 은미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작스러울 만큼 안도감을 느꼈다. 여기야, 은미야. 민수는 밝은 목소리로 손을 흔들었다. 순간 마음속의 긴장이 멀리 밀려났다. 은미가 그에게 다가가자 민수는 캐리어를 대신 들어주며 웃었다. 많이 힘들었지. 짐이 무겁겠네. 응, 부산에서 가져올 건 다 챙겨왔어.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다. 어서 가자. 서울역을 빠져나오며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걸었다. 흩날리는 바람 속에서 은미의 마음은 낯선 도시와 대표적인 강변의 풍경, 높은 빌딩 숲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묘한 설렘으로 채워졌다. 처음 서울을 방문했던 지난 여행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누군가의 함께 사는 사람으로 이 도시에 들어서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민수의 검은색 소나타에 짐을 실으며 그는 은미에게 말했다. 내가 미리 계약한 오피스텔이 정말 좋아. 회사랑도 가까워서 출퇴근 걱정도 거의 없는 곳이야. 은미가 마주 앉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아침은 부산과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했다. 민수는 오랜만에 곁에 둔 은미의 손을 잠깐 잡았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은미의 뇌리에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스쳐갔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미야, 서울은 너한텐 너무 빠르고 힘든 곳일 수도 있다.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얘기해. 응, 엄마. 걱정하지 마. 민수 오빠가 있으니까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한 상자 가득 밑반찬을 싸주었고 새 야채로 담근 김치 항아리를 캐리어 사이에 꼭 껴 넣어주셨다. 은미는 그 작은 정성을 곧 펼쳐질 새로운 집의 식탁에 올릴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두 사람은 강남의 신축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비밀번호 입력 후 자동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까지 올라간다. 문이 열리자 햇살이 넓은 거실로 쏟아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늘어선 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민수는 직접 집안을 안내했다. 여기 거실, 저기 주방.
침실엔 이미 내 이불이랑 베개까지 준비했어. 은미는 한참 동안 집안을 둘러보다가 능청스럽게 물었다. 이거 다 혼자 준비한 거야? 누구 도움받은 거지? 나 혼자 다 했지. 널 맞이하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 민수의 다정한 배려와 진심 어린 환대는 은미를 한층 더 안심시켰다. 고마워, 오빠. 진짜 집 같아. 그날 집주인은 커튼까지 새로 달았다며 안방에서 바라보는 노을진 한강을 보여주었다. 본가에선 엄마가 전화해 도착 소식을 궁금해했지만 은미는 정말 좋아. 엄마도 언젠가 한번 놀러 오세요. 라며 밝게 말했다. 한참 뒤 은미는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부산의 해운대 바다와 놀던 기억,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좀처럼 가족과 떨어져 본 적 없던 자신이 떠올랐다. 이젠 어엿한 성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뿌듯했다. 민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 직장 생활, 그리고 서울에서의 비전까지 차분하게 설명하며 은미에게 힘을 주려 애썼다. 서울 오면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내 곁엔 내가 항상 있을 거야. 은미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피곤하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둘은 간단히 짐을 정리한 후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어색함이 가셨고 오히려 오랜 연인답게 도란도란 미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일 많이 해서 돈 모으면 언젠가 마포나 성수동에 내 집 사서 살자. 그래, 그리고 언젠가 엄마도 모시고 와서 서울 구경시켜드리자. 이렇게 둘은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누구보다 희망차게 맞이했다. 한편 민수의 시선 한켠에는 무심히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그리고 마음 한구석 계산이 복잡하게 머물렀다. 하지만 그때까지 은미는 오로지 사랑과 미래만을 그리며 서울에서의 제2의 인생을 기대하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올 때 은미는 침대에 누워 이 공간에서 앞으로의 날들, 민수와의 행복, 새로운 도전들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그날,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비정한 항로로 접어들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다. 운명의 저녁 식사 서울로 이사한 지 이틀째 되는 저녁, 정은미는 세련된 오피스텔 주방에서 김민수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날을 맞이하며 민수는 퇴근 뒤 일찍 귀가해 직접 장을 보고 평소 먹고 싶다고 했던 스테이크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가격이 만만치 않은 프랑스산 와인 한 병까지 준비했다. 은미는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끼며 마음속으로 기념일을 정했다. 앞으로 서울에서의 첫 번째 기념일은 언제나 6월 16일이야. 은미는 새 주방에서 민수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직 이 집의 모든 공간이 낯설었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꼈다. 민수는 의외의 손재주가 있었다. 소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마늘과 허브에서 퍼지는 향, 아삭하게 볶인 아스파라거스에 초록빛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또박또박 레시피를 읊어가며 요리를 해나갔고 때로는 은미의 취향을 물으며 양념이나 굽는 정도를 조절했다. 양파 많이 넣을까? 예전처럼? 응, 그래주면 더 좋아. 이 짧은 대화 속에도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온기가 돌았다. 그 사이 은미는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그릇과 와인잔을 꺼내 테이블 세팅을 했다. 가족 식구들과 오손도손 모여 앉아 먹던 부산집의 식탁과 달리 이곳에선 두 명만의 식사였다. 은미는 어머니가 보내준 집된장을 살짝 풀어 스테이크와 곁들이는 가벼운 국도 함께 준비했다. 식사 내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 이 도시에서 차곡차곡 쌓일 우리만의 추억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다. 식사가 완성되고 민수는 와인 오프너로 조심스럽게 마개를 열었다. 서울에 온 첫날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은 건배해야지. 그는 와인을 두 잔에 따라주고 한 잔을 은미 앞에 건넸다.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오빠의 요리 실력에도. 두 잔이 부딪히면서 잔잔한 울림이 집안 가득 맴돌았다. 둘은 식사 내내 미래와 일상, 소소한 추억을 나누었다. 민수는 최근 회사에서 있었던 일, 프로젝트 일정, 그리고 장래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은미도 새 직장에서의 포부와 함께 살며 도전할 것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다음 주에 회사에 출근하면 더 바빠지겠지? 근데 기대도 돼. 네가 잘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이 집은 너한테 큰 행운이 될 거야. 민수는 은미를 응원하며 진심이 묻어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은미는 민수의 행동에서 평소와는 다른 어떤 작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수는 남몰래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고,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면 재빨리 화면을 아래로 뒤집거나 바로 포크를 다시 집어들었다. 은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식은 스테이크 한 점을 잘라 입에 넣으며 그에게 물었다. 오빠, 누구한테서 계속 연락 오나 봐? 민수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 단체방에 알람 몇 개 온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미묘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억지로 미소 짓는 입꼬리에서 은미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한편 은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기대와 불안이 섞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회사에서 나를 뽑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몇 년 잘 일하면 나중엔 우리 둘이 새집 장만할 수도 있겠다.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 민수는 무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쩐지 그의 말에는 예전의 자신감 가득한 느낌보다 한층 힘이 빠진 기류가 느껴졌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은미는 조용히 와인잔을 돌리며 지금까지 서울에서의 하루, 희망과 부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꾸린다는 것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부산에 두고 온 엄마 생각이 많이 나. 오빠, 다음 주엔 엄마에게 전화 한번 해도 될까? 물론이지. 언제든 가족과 연락해야지. 민수는 흔쾌히 답했지만 동시에 은미가 부모님과 자주 연락할까 걱정스러운 기색도 감추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주변이 어색해졌다. 식사를 다 끝마치고 민수는 부엌으로 그릇을 치우러 갔고 은미는 거실 소파에 걸터앉아 자신의 태블릿을 켰다. 일상적인 온라인 뱅킹을 열어 이사와 관련된 비용 처리를 위해 공동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화면에 찍힌 숫자가 그녀의 기억과 달리 크게 줄어 있었다. 어제 분명히 있던 돈인데. 조심스레 미간을 찌푸리며 은미는 민수를 부른다. 오빠, 혹시 우리 공동 계좌에서 돈 뺀 거 있어? 민수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나왔다. 아, 그거 내가 잠깐 썼어. 잠깐만 설명할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약간 떨렸다. 무슨 일인데? 따로 얘기도 없이 왜 빼? 우리 아직 이사 처리도 다 안 끝났잖아. 아니야. 투자 쪽에 잠깐 넣었다가 좋은 소식 생기면 바로 돌려놓으려고 했어. 그의 설명은 어디선가 허전하게 들렸다. 은미는 초조해졌다. 오빠, 예전에도 약속했잖아. 우리 둘만의 돈은 함부로 쓰지 않기로. 알아, 미안해. 진짜 이번엔 실수였어. 곧 정리할게. 상대적인 신뢰의 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미는 한동안 침묵했다. 민수도 말을 아꼈다. 작은 촛불 하나 선반에 켜놓은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와인잔에 남은 붉은 액체가 은은히 빛나고 서로의 그림자가 마주보며 밤이 깊어갔다. 여느 때 같으면 설렘과 잔잔한 행복으로 가득했을 둘만의 만찬이었지만 이날 저녁은 어딘가 다른 결로 마무리됐다. 불확실한 미래와 흔들리는 신뢰,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애정이 둘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어둠 속에 배어들었다. 다툼과 신뢰의 붕괴 저녁 식사 이후에도
정은미의 마음 한편에는 응어리가 남았다. 공동계좌에서 사라진 돈, 민수의 애매한 변명, 그리고 평소와 미묘하게 달라진 그의 태도는 은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은미는 엑스큐시스로 일관하는 민수를 바라보며 그간 쌓아 올린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었다. 민수는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조차 두 사람의 침묵을 덮어주진 못했다. 은미는 결국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솔직히 말해줘. 투자에 돈 썼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돈은 내 노력이랑 엄마가 보내주신 돈까지 모아놓은 거잖아. 그냥 이렇게 갑자기 써도 되는 거야? 민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은미야, 미안해. 그냥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 너한테 부담 줄까봐 미리 말 안 했던 거야.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나한테는 중요한 돈이야. 우리 둘만의 미래를 위한 돈인데. 민수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나도 잘 해보려고 한 거였어. 예민하게. 오빠, 예전에도 약속했잖아. 서로 허락 없이 큰 돈 쓰지 않기로. 그 약속은 뭐가 된 거야? 나를 그렇게 신뢰 못해? 신뢰하고 싶었지. 그래서 다 털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오빠 믿고. 근데 요즘 오빠가 나한테 뭔가 숨기는 느낌이 자꾸 들어.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민수 역시 방어적으로 변했다. 그럼 넌 나만큼 힘들게 일하지 않아서 이 돈에 민감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오빠한테 얹혀 살았다고 생각해? 나도 이사 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만 좀 해, 은미야. 모든 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갑자기 몹시 서늘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맴돌았다. TV 소리도 외부 교통 소리도 이상하게 멀게만 들렸다. 은미는 목이 메었다. 자신의 가치와 노력, 그리고 두 사람의 약속이 민수에게 그저 가벼운 무게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 오빠한테는 다 이런 게 가벼운 일일 수 있겠지. 나는 여기 오기까지 모든 걸 버렸어. 엄마도 직장도 친구도 다 오빠 믿고 올라왔는데 오빠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나한테 솔직하면 안 돼? 다른 일은 괜찮아도 돈이랑 신뢰는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나 혼자만 이 집에서 미래를 그리던 건 아니었잖아. 민수는 한숨을 크게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나도 내 방식대로 너 생각한 거야. 말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인 건 맞아. 근데 넌 왜 매번 날 시험하는 것 같아? 은미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불신이 점점 커졌다. 시험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믿고 싶었어. 근데 솔직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깨지는 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니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미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잠시 뒤 은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맞은편 창밖, 어두워져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면의 허탈함을 삼켰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걸까?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한다던 내 결심은, 오빠와 함께라면 언제나 든든할 거란 믿음은 고작 이 정도 갈등에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걸까? 그녀는 과거 민수와의 따뜻한 순간들, 서로를 의지하고 비밀 없이 미래를 약속했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표정과 말투, 반복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눈빛은 은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은미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엄마,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 너무 믿으면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고. 내 행복을 남한테 다 맡기지 말라고 했는데. 한참 뒤 침실 문이 조금 열렸다. 민수가 나와 망설이다가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은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냐, 나도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앞으로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하자. 부탁이야. 난 숨기는 게 제일 무서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 어디에선가 여전히 불안감이 읽혔다. 그의 진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은미도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며 이것이 진정한 화해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미봉책인지 마음속으로 헤아렸다. 밤이 깊어갔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밤을 보냈다. 은미는 거실에서, 민수는 침실에서 서로를 등진 채 생각에 잠겼다. 바깥에선 도로를 오가는 차들이 한참을 더 달리고 있었다. 이대로 상황이 끝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금이 크게 가 있었고 새롭게 믿음을 쌓기에는 언젠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부서진 뒤였다. 그렇게 정은미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다 테이블 위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엄마에게 메시지를 남길까? 아니면 잠시 생각을 정리할까 망설이다가 차마 괜찮다는 거짓을 또 한 번 내뱉을 수 없는 자신이 서글펐다. 내일 아침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얘기해야지. 은미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지난 추억을 떠올렸다. 사랑, 신뢰, 그리고 배신. 아직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그러나 더는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를 두 사람의 실금은 깊어지고 있었다. 분노 속에 살인 6월 17일 새벽,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해지고 도시는 잠시 고요에 잠겨 있었다. 따뜻했던 그 집안에도 재갈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다. 어젯밤 심하게 다투고 각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두 사람 모두 온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은미는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나자마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가져온 은색 캐리어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기고 빼곡히 넣어둔 옷가지와 화장품 등을 다시 꺼내 차곡차곡 다시 집어넣었다. 한 손엔 친구와 찍은 사진, 한 손엔 엄마가 보내준 자그마한 김치통. 그녀의 손끝은 차분하려 했지만 굳은 표정과 떨리는 입술에서 지난밤의 상처와 분노, 실망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는 믿을 수 없다. 지금 아니면 영영 떠날 용기를 못 낼 거야. 은미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그치며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을 찾으려 옷장을 뒤졌다. 바닥에는 잠시 벗었던 슬리퍼 한 짝이 굴러다녔고 침대 끝단에는 고요히 접어놓은 민수의 티셔츠 한 벌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민수가 거칠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흰색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굳은 침묵과 잔뜩 헝클어진 머리칼, 어두운 눈동자로 은미를 응시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평소의 다정한 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메마른 울림만 남아 있었다. 은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제 그만할래. 더는 못 믿겠어. 나 부산으로 돌아갈 거야. 순간 민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식었다. 이게 다야?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겠다고? 이미 다 얘기했잖아. 숨기고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는 있을 수 없어. 내가 떠나는 게 최선이야. 대답을 듣는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무엇보다도 은미의 무표정, 침착한 목소리가 그를 더 자극했다. 그는 갑자기 한 걸음 다가가며 소리를 질렀다. 넌 항상 그렇게 도망쳐?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냐고. 그만해. 아니, 얘기 끝나기 전엔 못 가. 은미는 등을 돌려 캐리어의 지퍼를 강하게 당겼다. 그 순간 민수의 내면에서는 이성을 붙잡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민수는 뒤에서 은미를 덮쳤다. 넓은 손이 은미의 목을 감쌌고 힘을 주어 조였다. 은미는 처음엔 너무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해 비명을 지를 겨를조차 없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미끈거리는 피지와 땀이
그리고 민수의 숨가쁜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은미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잡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체중과 힘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줄기를 감싸는 근육질의 팔뚝. 그곳에 깊숙이 손톱을 파고들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은미의 손톱이 민수의 살을 깊게 핥히었고 곧 핏방울이 찔끔 새우며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손힘을 늦추지 않았다. 민수, 멈춰. 제발. 터져나오는 세도엔 목소리는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다. 숨이 확 막히면서 시야가 흐려졌다.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고 뇌 속에서는 하얗게 번지는 소리가 울렸다. 주변 모든 사물이 멀어지고 자신의 다급한 신음과 귓가에서 웅궁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은미의 몸부림은 점점 약해졌다. 다리가 허공에서 떨렸고 양팔은 힘을 잃어 그의 팔에서 미끄러졌다. 한동안 민수 역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멈출 줄 모르는 손을 점점 더 세게 조였다. 그의 이맨 굵은 땀방울이 흘렀다. 마침내 은미의 몸이 힘을 완전히 잃었고 손끝조차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민수는 자신이 어디까지 와버렸는지, 무엇을 저질렀는지 자각하기 시작했다. 정적이 내려앉은 방 안엔 오직 민수의 거친 숨, 그리고 소파에서 떨어진 커튼의 작은 흔들림만이 남아있었다. 냉정한 시신 훼손과 은닉 방 안에 드리웠던 짙은 침묵은 민수가 조심스레 손에서 힘을 뺐을 때야 비로소 깨어졌다. 정은미의 몸이 힘없이 바닥에 미끄러져 내렸다. 민수는 수초간 거의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마와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두 손은 남아있는 채취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극한의 공허함이 순간순간 그의 뇌리를 내리쳤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울 수도 없는 심리에 사로잡힌 그는 곧 차갑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변했다. 다 들킬 거야. 이렇게 두면 안 돼. 생각 끝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방 안의 창문을 꼭 닫았다. 그는 조심스레 은미의 시신을 끌어올렸다. 죽음이 불러오는 무게, 살아있을 적의 그 어떤 움직임과도 달랐다. 천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한 몸을 바닥에서 끌어당기며 민수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시신을 욕실로 옮기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침실에서 욕실까지 복도를 따라 시체를 끌다시피 움직여야 했기에 바닥엔 희뿌연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을 보며 민수는 본능적으로 나중에 반드시 지워야 한다고 각인했다. 욕실에 도착하자 민수는 먼저 바닥 배수구를 점검하고 세면대와 샤워기에서 물을 세차게 틀었다. 물소리는 마치 욕실 전체를 뒤덮듯 울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변 이웃들이 소리로 감지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욕실 바닥 타일이 차가웠다. 민수는 서랍을 뒤져 고무장갑을 끼웠다. 손끝이 굳은 살로 얼얼했고 두 손의 떨림은 쉽사리 멎지 않았다. 그리고 정교하게 준비된 듯 부엌에서 대형 식칼을 꺼내왔다. 평소 요리할 때 사용하던 그 칼이 이제는 엄혹한 도구가 되었다. 이어서 철물점에서 며칠 전 산 작은 손톱톱도 떠올렸다. 그는 서둘러 현관을 나서 24시간 철물점으로 내달렸다. 새벽 공기는 비릿하고 무거웠다. 아무도 없는 거리, 빈 도로를 달려 구매해온 톱, 묵직한 칼, 두꺼운 쓰레기 봉투, 주방용 세제와 표백제, 라텍스 장갑, 대형 비닐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의도치 않게 침착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욕실 바닥에 비닐을 넓게 펼쳤다. 시신을 옮기는 내내 구역질과 혼란, 두려움이 머릿속을 뒤섞었으나 막상 욕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엔 묘한 무감각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다. 팔, 다리, 손, 발, 그리고 마지막엔 몸통 순으로 분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먼저 옷가지를 벗기고 심호흡을 하며 식칼을 들었다. 욕실 전체에 칼이 뼈에 닿는 둔탁한 소리, 피가 물과 뒤섞이는 기이한 색채, 차디찬 물살이 벽을 타고 흐르는 잔향이 자신을 감싸 안았다.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신체 구석구석에서 저항하듯 생채기 소리, 이따금 울컥 울음이 섞였지만 민수는 차디찬 각성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반복했다. 각 신체 부위별로, 묶음별로 비닐라입에 싸고 대형 쓰레기 봉투 안에 2중 3중으로 포장했다. 내장과 혈흔이 타일 사이로 흘러내리지 않게 세심히 닦아내고 각 과정마다 표백제와 뜨거운 물로 문질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공포는 오히려 기계적 수행과 철저한 세척에 집중되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속삭였다. 두 귀에는 어느새 샤워기의 물소리만 요란했다. 욕실 벽 곳곳에는 바삐 움직인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바닥엔 핏빛 얼룩이 연하게 퍼져 있었다. 민수는 시신의 각 부위를 두꺼운 검은 비닐봉투에 차례차례 담았다. 봉투 끝을 수차례 테이프로 밀봉하며 바깥으로 액체나 냄새가 새지 않도록 조심했다. 봉투별로 무게를 나누고 일부는 한동안 보관하기 위해 욕실 구석에 쌓아두었다. 모두 끝난 뒤 민수는 피범벅이 된 장갑과 옷, 칼과 도구들을 따로 정리했다. 욕실 구석구석을 표백제로 거칠게 문지르고 혈흔이 흘렀던 바닥 타일 틈마다 칫솔로 문질렀다. 배수구는 머리카락과 잔해물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썼다. 욕실 안은 이내 염소 냄새, 피비린내, 세정제 냄새가 뒤섞인 뒤섞임의 공간이 되었다. 모든 과업이 끝나갈 즈음 첫 새벽의 햇살이 얇은 욕실 창을 통해 희미하게 비쳤다. 민수는 굳었던 등 감각이 사라진 손, 그리고 얼어붙은 두리를 뒤로 한 채 무력감에 깊이 잠겼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결론을 상상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현장이 된 집 안에서 자신조차 낯설게 변해가는 내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안에서 끝났다는 목소리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조용한 공포가 동시에 웅크리고 있었다. 범죄 은폐와 알리바이 조작 욕실에 스며든 염소 냄새와 식지 않는 공포, 그것이 김민수의 새벽을 지배했다. 시신에 훼손과 정리에 모든 힘을 쏟은 그는 한동안 욕실 바닥 한 귀퉁이에 주저앉아 자신의 숨소리만 들었다. 허무와 공포, 그리고 점차 기계적으로 바뀌는 머릿속. 민수는 이제 상황을 수습하는 것만이 남았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의 내면에서 반복해 울렸다. 먼저 그는 욕실 청소부터 시작했다. 피가 스며든 틈, 바닥의 작은 얼룩, 심지어 드라이기가 닿았던 헤어타월까지 모두 표백제로 바르고 물로 반복해 씻었다. 타일 벽과 거울, 병이 위에 미세한 흔적까지 스펀지와 솔로 닦아냈다. 물이 튄 자국, 흩어진 머리카락, 손도장조차 남겨둘 수 없다는 강박이 그를 몰아붙였다. 이 작업은 몇 시간이나 계속됐다. 환기구를 돌리고 마지막에는 욕실 전체에 방향제를 뿌렸다. 민수는 땀이 범벅이 된 자신의 셔츠조차 벗어 세탁기에 넣었다. 이제 실내 전체에서 정은미의 흔적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침실부터 거실까지 그녀가 사용한 컵, 머리끈, 메모지, 휴지, 빗, 화장품 등을 하나하나 모아 별도의 봉투에 담았다. 신발장, 세탁기, 냉장고를 열고 또 닫으며 그녀의 소지품 중 흔적이 남을 만한 것들을 분류해 일부는 통째로 집어넣었다. 침대에는 린넨을 새 것과 교체하고 시트 아래에 남은 머리카락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였다. 더욱 치밀해진 그는 CCTV, 아파트 출입 시스템이 어디까지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체크했다. 현관 도어락에는 변동이 있는지 지문 터치 자국을 닦았고 출입 국선의 시간과 카메라 각도를 곱씹으며 동선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침착을 되찾으려 했으나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멈출 줄 몰랐다. 누군가 찾아오나. 민수는 당분간 아무 방문도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그녀가 사용하던 SNS, 메신저, 메일, 인터넷 뱅킹 기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는 정은미의 스마트폰을 찾아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그녀의 지문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푸는데 성공하자 민수는 빠르게 그녀의 통화 기록, 최근 메시지, 소셜미디어 로그인을 확인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친구 가족과의 단문 메시지였다. 그 중에는 어머니와의 대화, 직장 동료와의 약속, 오랜 친구와의 사소한 농담 등 일상적인 연락이 밀접하게 이어져 있었다. 민수는 치밀하게 작업하기 시작했다. 먼저 어머니에게는 은미의 말투를 흉내내 엄마. 요즘 정신없어서 연락이 늦었어.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 친구에게는 이번 주엔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잠깐 휴대폰 꺼둘게 라는 식으로 평소의 화법과 이모티콘까지 똑같이 흉내내었다. 특히 정기적으로 연락하던 동료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를 듯 무심하게 서울 생활 적응이 괜찮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그 외에도 그는 은미의 SNS 타임라인에 근황 사진을 올리는 척 이전에 저장해둔 과거 사진을 꺼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의 모습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렸다. 그 조작의 순간 민수는 손끝이 식는 기분을 느꼈지만 스스로 완벽해야 해, 티가 나선 안 돼 라고 주문을 외웠다. 더 나아가 민수는 날짜별로 미리 예정된 메시지를 예약 전송하는 앱까지 설치했다. 이를테면 이틀 뒤 엄마, 회사에서 야근이라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사흘 뒤엔 친구에게 주말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푹 쉬려 해 등 시차를 두고 문자가 나가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며칠 동안은 그녀의 실종을 바로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연락 두절로 인한 의심이나 갑작스런 실종 신고를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함이었다. 이외에도 금융 흔적까지 손을 댔다. 정은미의 휴대폰과 은행 앱에서 공동 계좌의 자금을 이체해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모든 기록 메시지 이체 내역이 흔적 없이 지워지도록 주의했다. 알리바이 조작에도 공을 들였다. 민수는 자신의 평소 출퇴근 동선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 일부러 휴대폰 위치가 평상시 주변으로 찍히도록, 일부러 동네 마트를 돌거나 택배를 주문해 같은 시간대에 배달을 받았다. 이 모든 행동은 평소와 동일하게 일상이 반복됐다는 인상을 주변에 심어주려는 계산이었다. 민수는 다시 욕실을 확인하고 집안 공기와 창문 현관문 상황을 재점검했다. 일련의 행동이 너무나 조용히 남몰래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가 이 대도시 야간의 작은 그림자처럼 존재한다는 자각이 그를 한층 더 차갑게 만들었다. 밤이 지났다. 민수는 한 번 더 은미의 물건과 흔적을 점검하다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까지도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치밀한 계획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직면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위에 무거운 죄의식과 서늘한 불안이 점점 그의 영혼을 집어삼켜가고 있었다. 피해자 신원 도용에 치밀한 은폐가 완료된 듯 싶던 집 안. 그러나 김민수는 머뭇거림 없이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은미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지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 신체적 흔적 제거가 끝난 후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사회적으로 정은미가 살아있는 척하는 현실을 만드는 일이었다. 민수는 먼저 정은미의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지문 인식 기능으로 손쉽게 잠금을 해제한 뒤 그녀가 평소 주고받던 문자, 메신저의 대화 패턴,
사용하던 이모티콘, 맞춤법, 맞춤표 하나까지도 노트에 기록하여 분석했다. 연락을 가장 먼저 의심할 만한 사람은 은미의 어머니였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 옆에 저장된 연락처로 "엄마, 오늘은 회사에서 너무 늦게 끝났어. 내일 전화할게" 라며 짧은 메모형 메시지를 보냈다. 이 말투, 이 하트 스티커, 모두 평소 은미가 쓰던 것에서 발췌된 것이다. 답장이 오면 특유의 짧은 응답, 하하라며 웃거나 약속을 미루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다음으로는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 기록을 뒤졌다. 평소 단톡방에서 나누던 유행어나 농담,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카페와 동네 식당 이름까지 일일이 조회한다. 그는 친구에게는 "요즘 너무 바빠. 주말에 쉬고 싶어" 같은 문장을, 회사 동료에겐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만 박혀 있다고" 답신을 남겼다. 심지어 SNS에는 과거 은미가 여행 중 찍은 사진을 골라 근황처럼 올렸고 해시태그와 이모지 스타일까지 따라했다. 입력 로그, SNS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등 모든 플랫폼에서 은미의 언어를 1.1로 흉내냈다. 민수는 대화 상대별로 반응 시간, 자주 쓰는 단어와 오타, 말끝 표현, 심지어 늦은 밤과 출근 시간대의 활동 패턴까지 통제했다. 민수의 치밀함은 금융 부분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은미의 인증 지문을 활용해 각종 은행, 송금 앱에 로그인하고 여러 번 작은 금액으로 계좌이체를 시도했다. 모든 이체 내역에는 메모란에 점심값, 엄마 생일 선물, 카페 식비 등 미리 메모해둔 일상적인 설명을 추가했다. 신용카드가 계속 사용되고 교통카드 잔액도 일부러 충전하며 실제로 누군가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삶을 꾸며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이 범하고 있는 행위가 더욱 끈적하게 불안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걸 느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를 거야. 수십 번 다짐하면서도 그의 손끝은 항상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어느 밤에는 긴장감에 몇 시간이고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진동이 울릴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 하나의 계기. 민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기록으로 남는 은미의 로그인도 신경 썼다. 굳이 일부러 회사 전산망에 업무 메일을 수신하거나 구글 캘린더에 미팅 일정을 등록하고 온라인 강의 수강 내역을 만들어놨다. 직장에도 은미인 척 가명을 써서 휴가 신청 메일을 보내 며칠간 사내 시스템에 은미의 흔적이 남아있도록 배려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가끔 계열사 동료나 옛 동창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연락처를 골라 반갑게 인사했다가 막상 답장이 오면 어색하게 대화를 흐지부지 끝내는 수법도 썼다. 이는 주변인이 은미가 어딘가에서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민수의 이 일련의 도용 작업에는 죄책감, 불안,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면의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밤을 초조하게 보냈으며 문득 은미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이렇게 김민수는 사회적으로 정은미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꼼꼼히 그리고 집착적으로 가짜 삶을 설계해갔다. 하지만 그의 행동 뒤에는 점점 짙어져가는 괴로움과 죄의식만 남아 그를 홀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시신의 부분적 처리와 유기 여름의 서울, 오피스텔에 무거운 암모니아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시신이 든 대형 냉동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출 수 없는 부패 냄새를 풍겼다. 민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해가 진 밤마다 민수는 완전히 봉인해둔 시신 부위를 작은 여행용 캐리어나 이중으로 포장한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얼굴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귀가 완전히 죽은 서울의 새벽, 바깥에는 오가는 이가 드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파트 비상계단을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 CCTV 사각지대를 골라 움직였다.
첫날엔 손과 팔 부위를 근처 공사장 쓰레기장에 둥이로 감춘 뒤 던져두었다. 그는 허겁지겁 손에 낀 라텍스 장갑을 벗고 풍기는 냄새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두 번째엔 하체 부위를 대형 봉투에 담아 강변, 하수구, 출입구에 유기했다. 길거리 가로등 및 CCTV가 닿지 않는 지점을 미리 둘러본 뒤에야 겨우 용기를 냈다.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가운데 민수는 늘 주변을 살폈다. 차량 헤드라이트, 근처 경비원의 발소리, 창틀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등 사소한 움직임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도리질 쳤다. 혹여라도 바닥에 피나 머리카락, 비닐 조각 하나라도 남을까 가방과 신발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때로는 날이 밝기 전 새벽 4시 즈음 인적이 뜸한 외곽단지의 쓰레기집 화장까지 운전을 나가야 했다. 그는 내내 창밖을 살폈고 혹시 차 트렁크에서 냄새가 새지 않았는지 신경을 곤두세웠다. 비하인드로 준비한 탈취제와 향수도 시간을 붙잡을 수 없었다. 특히 땀이 흥건하게 벤 손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심장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수는 이렇게 밤마다 반복적으로 시신의 일부를 여러 곳에 유기했다. 때로는 대체 몇 조각, 몇 번에 나누어 처리했는지조차 기억이 흐려졌다. 어떤 날은 공사장 대형 쓰레기 무더기를 뒤적였고 어떤 날은 버려진 소파 및 유기견 사료봉투 안, 하천 근처 우수관소까지 주위를 빙빙 돌았다. 행동 하나하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공포와 자책,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악취와 흔적이 그를 끊임없이 등 떠밀었다. 유기를 끝낸 뒤엔 손톱알에 낀 이물질까지 칫솔로 습관처럼 닦아냈다. 집에 돌아와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은 민수는 벌벌 떨며 모든 책임과 후회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다. 서울의 초여름이 짙게 내려앉던 어느 날, 정은미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늘 해오던 밤 인사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찾지 못했다. 사소한 늦은 답장에 민감하지 않던 그는 며칠째 반복되는 어색한 대화체, 평소와는 미묘하게 다른 이모티콘, 그리고 맥락에 어긋나는 짧은 메시지에 점차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엄마, 오늘 일찍 잘게. 간결한 문장, 익숙하던 감탄사나 특유의 애정 표현이 빠져 있었다. 순자 씨는 오랫동안 딸과 쌓아온 사소한 습관, 오타, 강세, 하트의 위치까지 모조리 암기할 정도였기에 작은 변화조차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은미가 어린 시절 새벽까지 독서하다 아침 인사를 놓치는 경우에도 혹은 대학 MT에서 친구들과 밤새웠던 날에도 단 한 번도 건너뛴 적 없었던 엄마, 잘 자요 라는 짧은 말을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본능적인 불안감과 어른의 예민함이 뒤섞인 의심이 엄마의 심장 한복판에 틈입했다. 아침이 밝으면 순자 씨는 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전화를 한 통 넣었다. 평소라면 은미는 졸음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엄마, 오늘도 또 전화야 라며 투덜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호음만 오래 울리다가 결국 통화 연결음이 꺼져버렸다. 수차례 반복된 시도에도 마찬가지였다. 평소라면 문자 메시지로 오늘은 출장이라 바빠요. 저녁에 연락할게요. 같은 답장이 도착해야 했다. 답장이 오긴 했지만 이번에도 말투가 낯설다. 모처럼만의 틈에 순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은미는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보냈다. 딸에게는 익숙지 않은 단문 그리고 너무나 딱딱한 어투였다. 그 불안은 며칠 새 점점 선명해져 갔다. 은미의 생일을 나흘 앞둔 날 순자 씨는 딸이 근무하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회사 동료는 동반 휴가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누군가 대신 보내는 듯한 어색한 메시지, 그리고 예전과 다른 일상 패턴. 박순자 씨의 머릿속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가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한편 부산에 남아있던 은미의 절친 김지혜도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둘은 새벽까지 서로의 근황을 시시콜콜 털어놓는 사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톡방에서 은미의 답변은 무미건조했고 짧았으며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엄청 피곤한 거야? 이에 은미로부터 돌아온 답장은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좀 바빠서라는 딱 세 글자였다. 늘 농담을 섞어 긴 대화가 이어지던 공간이었기에 김지혜는 소름이 돋았다. 심지어 홍대의 단골 카페에 관한 질문에도 은미는 구체적 추억 없이 다음에 가자는 건조한 말만 남겼다. 그 순간 지혜는 이 답장이 분명 그녀가 아는 은미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혜는 즉시 은미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엄마 역시 딸이 최근 너무 바쁜가 봐 라며 불안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심을 나누고 기존의 은미와 달라진 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답장 속 말투, SNS의 업데이트, 그리고 출근 퇴근 패턴까지 꼼꼼히 비교했다. 며칠 뒤 김지혜는 평소와 달리 은미가 특정 단톡방에서 전혀 농담을 주고받지 않는 점,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SNS 게시글에 과거 사진만 재탕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뿐 아니라 회사 메일이나 업무 관련 채널에서도 은미가 회의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주 소통을 피하는 것도 이상했다. 지혜는 기억을 더듬어 은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 시점, 통화 내역, 심지어 예전 음성 파일까지 재생해보고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다. 표정이 유난히 밝았던 마지막 만남, 새로 산 가방 색깔, 일상적으로 나눴던 암호 같은 농담들까지 하나하나 다시 떠올렸다. 그런 추적의 과정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지혜는 은미에게 실제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몇 번이고 영상통화 요청을 거절당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은미의 답변, 그리고 자신답지 않은 늦은 시간대의 SNS 접속 기록, 의심의 늪은 점점 깊어졌다. 사실 관계적 의심뿐만 아니라 여러 심리적 위화감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경험, 정보, 마음속 불안감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박순자 씨는 오랜만에 지혜와 직접 통화하며 육감적으로 스며드는 불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지혜야,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무섭다. 우리 은미 어디 있는 거냐? 라는 목소리에는 떨림과 슬픔이 가득 배어 있었다. 지혜는 단호하게 답했다. 이대로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실질적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집 앞의 CCTV 확인, 혹여 위급 상황을 대비한 메이플리 신고 절차 숙지, 그리고 은미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인물 채널을 리스트업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의 인맥에게 은밀히 연락해 최근 은미와 직접 접촉한 이들의 상황도 알아봤다. 박순자 씨는 직접 서울행 첫 차를 예매했고 지혜는 SNS DM을 통해 은미의 다른 친구, 직장 동료, 동아리 선배들에게 연쇄적으로 메시지를 돌렸다. 은미가 자주 다녔던 약국, 카페, 동네 세탁소 등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최근 목격담을 수소문했다. 카드를 사용한 내역, 위치 기록, 마지막 목격 시간 등을 정리한 메모장이 점점 두꺼워졌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밤, 둘은 영상통화에 연결한 채 무심코 휴대전화의 배터리 아이콘만 바라보며 서로의 숨소리도 느끼고 있었다. 서울로 온 박순자 씨는 서둘러 딸의 집에 도착했지만 벨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초인종 너머로 희미한 생활 소음, 부재중 우편물, 현관 앞에 쌓인 배달 상자까지 세세히 살폈다. 이웃에게 딸의 안부를 물으려 할 때 낯선 젊은 남성이 슬쩍 얼굴을 피했다. 순자 씨는 흔들리는 손끝으로 경비실에 가서 CCTV 협조를 요청했고 불쑥불쑥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삼켰다. 딸아이의 방 창문 너머로 보이던 식물의 시든 잎,
창틀에 남겨진 작은 메모지까지 전부 소중한 단서처럼 느껴졌다. 우리 딸은 항상 모든 걸 정리하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연락이 안 닿을 리가 없어요. 라고 눈물로 읍소하는 모습에 나이든 경비원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한편 지혜 역시 단서를 쫓는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직장 메일 시스템의 로그인 이력, 메신저, 마지막 접속 시간, 은미가 단골로 가던 점심시간 식당의 CCTV까지 알아봤다. 서울에 살던 동창 중 한 명에게는 혹시 은미 좀 본 적 있니?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답이 없는 날엔 지혜의 마음이 바닥까지 무너졌다가 누군가 요즘 안 보인다는 말에 다시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지혜와 순자 씨는 서로 각지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점차 확신에 가까운 불안을 가졌다. 음성 샘플, SNS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주변 인물들의 증언까지 모두 합치면 은미는 분명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과 친구를 향한 집요하고도 절박한 의심의 씨앗이 그렇게 점점 거대해졌다. 그리고 어느 밤 순자 씨의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 정은미 씨 집 앞인데 주인 집에 안 들어온 지 며칠 됐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순식간에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지만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결정했다.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던 지혜도 함께 경찰서에 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지혜는 각각 자신들이 수집한 모든 단서와 세세한 직감, 그간 느껴온 불안감, 은미의 평소 성격, 그리고 마지막 기억까지 진술했다. 담당 형사는 이례적으로 치밀한 자료와 일관된 주장에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은미의 흔적이 사라진 시점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평소 습관을 흉내내고 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윽고 진실에 가까워진 결정적 순간, 순자 씨는 경찰 앞에서 목 놓아 외쳤다. 제 딸은 분명히 아직 저에게도 할 말이 많았던 애예요. 남들 같으면 몰라도 저는 제 딸이 아니란 걸 압니다. 지혜도 절박하게 첨언했다. 우리 은미, 실은 지난달에 비밀 암호도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잘 흉내내도 저랑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엔 그 암호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분명 누군가가 은미인 척하고 있던 거예요. 경찰은 은미의 집에서 채취한 디지털 자료, 주변 CCTV, 출입 기록을 정밀 검토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친구의 날카로운 집념이 조금씩 진실의 실마리를 이끌어냈다. 밤 공기는 치열하게 흐르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집요한 사랑만은 더욱 굳건히 타올랐다. 그렇게 정은미를 찾아 헤매는 어머니와 친구의 사투는 주변인들에게도 점점 동참의 의지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둘 그들의 편에 선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경찰의 본격 수사,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의 단서들. 박순자 씨가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자마자 서울 강북경찰서 강력팀은 신속히 사건을 접수했다. 담당 형사 최광호 44만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예민한 촉으로 이 사건의 흔치 않은 정황에 깊은 흥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실종 이후 남겨진 디지털 흔적,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섬세한 증언, 그리고 누군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수사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첫 단계는 정은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거주지 오피스텔의 CCTV 확인이었다. 형사들은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당일 전후 며칠간의 CCTV 영상을 샅샅이 검토했다. 화면 속 은미는 6월 16일 저녁 남자친구 김민수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장면을 끝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 이후 출입 기록에는 오로지 김민수만이 혼자, 때로는 새벽 시간대 무거운 캐리어와 커다란 쇼핑백을 끌고 오가는 모습이 반복해서 포착됐다. 생활 쓰레기 수거함 근처, 비상계단, 심지어 지하주차장, 한적한 구역까지 그의 행적이 쫓아졌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수사팀은 정은미 명의의 휴대폰, 메신저,
SNS, 은행 계좌 내역 등 각종 디지털 자료를 분석했다. 형사와 사이버 요원들은 유심히 시간대별 채팅 패턴, 오타, 이모지, 문장 길이의 미세한 차이까지 대조했다. 정은미가 실종된 시간대 이후 본인이 평소 남기지 않던 딱딱한 회신, 짤막하고 맥락이 어긋나는 메시지, 과거 사진만 반복 업로드된 SNS 등 범행 은폐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빠르게 드러났다. 동료 프로파일러는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 대신 범인이 메신저나 SNS 활동을 위장하는 사건이 종종 있다고 분석 의견을 냈다. 은행 출입 기록과 신용카드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까지 수색이 이어졌다. 실제로 은미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들은 거의 전부 집 주변 혹은 김민수의 활동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었고, 친분 있는 상점 점원 역시 은미 씨 얼굴을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CCTV와 카드 내역, 그리고 디지털상의 미묘한 불일치는 수사팀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현장 수사팀은 정밀수색 영장 발부 후 오피스텔 내부를 세밀하게 살폈다. 처음엔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적었지만 베란다에 설치된 대형 냉동고, 문득 코끝을 찌르는 희미한 암모니아 냄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팀장과 감식반장, 그리고 현장 감식경까지 동원해 시료 채집이 실시됐고, 화장실과 주방, 배수구 인근에서는 루미놀 반응으로 미세한 혈흔 흔적이 적나라하게 검출됐다. 형사들은 미리 확보한 김민수의 외출 정황, 새벽에 들고 나갔던 여행 가방, 쓰레기 봉투의 기록을 조합했다. 쓰레기장과 인근 공사장, 하수구 주변을 밤새 수색하며 일부 손팔 뼈 조각과 신분증 조각, 여성용 소지품들이 차례로 발견됐다. 또 김민수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이동 경로까지 분석해 서울 외곽 쓰레기집 화장에서도 익명의 신체 일부가 수거되었다. 형사들은 수색이 거듭될수록 김민수의 중첩되는 동선과 누군가가 있었음직한 흔적에 치밀한 불안을 느꼈다. 현장 감식반은 더욱 세밀하게 오피스텔 내외 각종 표면에서 미세 증거를 수집했다. 의심이 가는 바닥 틈새, 배수구망, 세탁기 내부, 창틀에 붙은 손톱 자국, 그리고 욕실 배수관 등에서 머리카락, 옷섬유, 미량의 혈흔까지 빠짐없이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DNA 분석반은 피해자와 김민수의 혼재된 유전자 정보를 끄집어냈고, 결정적으로 냉동고 곳곳에서 검출된 조직 시료가 모두 은미의 DNA와 일치함을 밝혀냈다. 또한 김민수가 새롭게 구입한 전기톱, 고무장갑, 대형 비닐팩, 각종 소독약과 화공약품이 오피스텔 내부 서랍과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덤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나 형사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증거 제시가 이어지자 점차 초조함을 드러냈고, 손끝에 맺힌 식은땀, 불안하게 꿈틀거리는 눈동자가 신문실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수사는 점점 더 본질에 다가갔다.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은미의 마지막 휴대전화 접속, 회사에 제출된 휴가 신청 메일, 그리고 동료와 주고받은 평소답지 않은 메시지들을 대조한 끝에 형사팀은 이 모든 디지털 흔적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현된 것임을 밝혀냈다. 문장 끝에 특이한 띄어쓰기,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오타, 이모티콘 순서, 심지어 SNS 게시 시간까지 범인의 생활 패턴과 일치했다. 여기에 경찰은 아파트 내외 CCTV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며 김민수의 동선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짧은 외출과 대형 가방, 수상한 봉투를 들고 나가는 모습, 은폐와 유기, 그리고 범행을 치밀하게 감추려는 그의 노력이 현미경처럼 드러났다. 반복되는 이동 경로와 김민수의 표정, 행동의 위축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한편 수사 과정 내내 박순자 씨와 김지혜는 형사들과 긴밀히 정보를 교류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수집한 주변인의 진술,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패턴,
각종 물품들의 특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전달했다. 경찰은 어머니와 친구의 예리한 감각과 끈질긴 추적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위장된 흔적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전례 없이 빠른 수사 진전이 가능했다. 드디어 경찰은 김민수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실에서 처음엔 시치미를 떼던 그는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몇 시간 만에 심신이 무너져 내렸다. 형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내 입으로 설명해봐. 그제야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밤새 진술을 시작했다. 분노와 절망, 회피로 점철된 범행 동기와 은폐를 위한 집착적 계획이 모두 낱낱이 드러났다.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와 친구의 집념, 그리고 경찰의 세심한 과학 수사와 데이터 분석, 밤낮 없이 이어진 땀과 눈물과 한숨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은미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삶의 끈을 놓게 만든 범인.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되자 가족과 친구들은 충격 속에서도 억울함의 한 자락을 덜어낼 수 있었다. 형사의 짙은 눈과 주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와 뿌듯함이 동시에 담겼다. 사건은 조만간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고 경찰청은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라며 신속 수사팀을 격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 어머니와 친구가 자신의 사랑과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낸 집요함, 그 슬픔과 용기가 현장을 떠나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충격의 현장 감식과 소름 끼치는 자백 형사들과 감식반이 오피스텔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하자 현장의 공기는 곧장 무거운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정밀 수색 영장 발부 후 수사팀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각각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실내를 살폈다. 화장실, 주방, 배수구, 심지어 세탁기와 냉장고, 베란다 구석까지 몇 번이고 조명으로 훑었고 감식경까지 동원해 냄새의 근원을 추적했다. 서늘한 벽, 깨끗이 닦인 바닥. 그러나 미세하게 남은 얼룩 하나, 희미하게 풍기는 섬뜩한 냄새까지 모두가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베란다 구석에 놓인 대형 냉동고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냉동고는 밖에서 볼 때 평범한 가전제품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자 문틈에 미세한 결로와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풍겼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내부에는 각종 비닐봉지에 쌓인 불명확한 물체, 얼려진 상태로 서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다. 암모니아와 소독약,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체 부패 냄새가 순식간에 방을 덮쳤다. 미리 준비해온 루미놀 시약을 사용하자 욕실과 부엌, 냉동고 주변에서는 사람의 흔적일 수밖에 없는 혈흔 반응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벽과 바닥 틈새에서 감식반은 미세한 머리카락, 편의점 영수증, 결제 흔적, 라텍스 장갑 등 결정적 단서들을 하나씩 수거했다. 냉동고 속 내용물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으로 이송됐고 동일 시각 감식견이 욕실 배수구 주변에서 혈흔을 집중적으로 탐지했다. 현장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김민수는 수사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떨리는 눈동자로 지켜봤다. 내부 조사 결과와 디지털 데이터, 수거된 각종 샘플의 정밀 분석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냉동고 속조직과 현장의 혈흔, 모발, 섬유 샘플 등 모든 DNA는 정은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는 신문실로 김민수를 이송했다. 처음에는 태연한 척 고개를 돌리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내민 압도적인 증거들, 수많은 샘플 사진, 분석표, 과학적으로 소명된 루미놀 반응 결과, 그리고 냉동고에 남아있던 미처 소거하지 못한 지문. 그 모든 앞에서 그는 결국 눈가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네가 네 입으로 모든 걸 설명해봐. 한참을 묵묵히 고개를 떨구던 김민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흐느끼듯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겁만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은미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죽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점점 뭐가 진짜고 뭐가 꿈인지도 몰랐고요. 김민수의 자백은 처음엔 단편적이고 횡설수설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순간의 분노로 목을 조른 직후 패닉에 휩싸여 현장을 정리했다는 점을 털어놓았다. 은미가 숨진 뒤 자신의 손에 남은 상흔, 그리고 이후 이어진 치밀한 증거 인멸과 신분 도용. 경찰이 올 것 같아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식은땀만 흘렸어요. 냄새도 흔적도 다 없애려 했죠. 근데 자꾸만 악몽을 꿨어요. 형사는 그의 진술 도중 몇 차례 숨을 고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은폐 동기, 은미의 시신 처리 과정까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민수는 분노와 절망, 열등감, 도피 심리,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도박 빚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토했다. 그는 은미와의 커플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도박 빚을 갚고 이후 발각될까 두려워 계획적으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털어놓았다. 돈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을지 몰랐어요. 무섭기도 하고 스스로가 증오스러웠어요. 김민수의 고백은 갈수록 처절해졌다. 그는 끊임없이 머리를 감싸주며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공포, 진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을 토로했다. 형사는 사소한 반복 질문에도 그의 동요와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범행 당일 송금 내역, 시신 유기 경로, 신분 도용의 구체적 방법까지 김민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모두 털어놓았다. 그가 범죄 당시 사용한 도구, 구매 내역, 온라인 검색 기록 등도 경찰 수사에서 모두 밝혀졌다. 김민수는 범행 직후 주변 마트에서 칼과 전기톱, 비닐, 대형 냉동고, 화학세제, 여러 종류의 세정제와 탈취제까지 구입했다. 각종 CCTV에서 드러난 그의 불안한 움직임과 현장에서 발견된 청소, 흔적과 도난 물품 목록은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방증했다. 범행 직후 오피스텔 내부를 몇 시간이고 청소하며 물건과 유품, 스마트폰 기록, 삭제까지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무너져 내렸다.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손을 떨며 말을 멈췄고 진술 마지막 즈음에는 오열하며 고개를 바닥에 박았다. 형사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마지막 속죄라며 조용히 등 뒤에 손을 올렸다. 그제야 김민수는 끝내 모든 과정을 소상히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공식적으로 도착하자 모든 의혹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로 귀결됐다. 정은미의 DNA가 검출된 시료, 냉동고와 집안에 퍼져 있던 혈흔, 욕실과 주방의 루미놀 반응, 김민수의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유류품까지 일일이 연결되었다. 특히 시신 일부가 서울 외곽의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구, 공사장 잔해에서 차례로 검출된 점은 그의 유기 행적을 뒷받침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김민수를 살인, 사체 유기 및 증거인멸, 사기죄 등으로 긴급 구속했다. 형사들의 철저한 감식, 과학수사 기법, 디지털 포렌식이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였다. 형사들은 이번 사건은 철저한 과학수사와 주변인들의 집요한 문제의식, 디지털 단서의 집합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평했다. 현장은 여전히 무겁고 어머니와 친구, 주변인들의 눈물과 분노, 슬픔이 조용히 진동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만이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 남았다. 그렇게 현장에서의 마지막 자백은 마치 모든 죄와 고통, 그리고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인간의 어두운 잔상을 조용히 새기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진실과 냉혹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법정. 벚꽃이 지고 뜨거운 여름이 밀려오던 계절, 차가운 형사재판장이 적막한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김민수 29는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는 정은미의 어머니 박순자, 그녀의 절친 김지혜, 그리고 여러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은 시작부터 중압감이 감돌았다. 검사 측은 일목요연하게 증거와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현장 감식 보고서, 냉동고, DNA 감정서, 카드 사용 내역, 탈취제와 전기톱 라텍스 장갑의 구매 영수증,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김민수의 진술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히 김민수의 계획적 살인 및 시체 유기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증인대에 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성장기와 마지막 대화, 그리고 사건 후 느꼈던 불길함, 밤을 새워가며 기록했던 의심과 수집한 증거들을 또박또박 증언했다. 판사와 변호사, 검사 모두 그녀의 침묵한 진술에 숙연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제 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은 세상에 밝혀져야 합니다. 이어 김지혜도 증인을 요청받았다. 그녀는 용기 있게 친구로서의 진솔한 기억과 변화된 문자 메시지의 차이, 밤을 새워 썼던 SNS의 흔적까지 객관적으로 짚어냈다. 단순한 감정적 의심이 아닌 일련의 합리적 추적 과정이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민수는 초반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극도의 정신적 압박과 우발성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경제적 궁핍, 감정 통제의 미숙함 등을 변론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조직적, 계획적인 은폐와 신분 도용의 악랄함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검찰 측의 논리 또한 명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 안팎은 극심한 사회적 분노와 관심으로 들끓었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대중은 더없이 냉혹하고 차가운 시선을 김민수에게 보냈다. SNS와 포털 사이트에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이런 범죄야말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매일같이 법원 앞에는 추모 꽃다발과 정은미를 기억합니다라는 손팻말이 세워졌다.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김민수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진술서를 읽었다. 돌이키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아픔을 안고 살게 된 것, 죄송합니다. 죗값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뉘우침과 동시에 끝내 지워지지 않는 불안, 스스로 자초한 파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장시간 낭독했다. 판사는 김민수의 범행이 계획적 치밀한 살인일 뿐 아니라 시신유기, 신분도용, 증거인멸 등 극악무도한 2차 범죄가 결합된 중죄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연결망마저 파괴하며 유족과 주변인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 그리고 범죄 행위 자체를 장기간 은폐하려 한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피고인 김민수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중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그 말과 함께 재판장은 사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모든 시민권 박탈과 범죄 수익 환수 명령,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까지 병과했다. 선고가 끝나자 박순자 씨의 어깨는 천천히 내려앉았다. 차디찬 위로와 무거운 슬픔이 동시에 그녀를 감쌌다. 주변인들은 침통하게 서로의 손을 잡았고 김민수는 망연자실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의 반항이나 호소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 인간의 인생과 사랑의 상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단 한순간에 법정에 새겨졌다.
판결 이후 언론은 사회적 논란과 범죄 예방 시스템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을 연이어 보도했다. 정은미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법사에 오래 기억될 비극으로 남았다. 많은 시민들은 청원운동을 벌이며 데이트 폭력과 신분 도용 범죄에 대한 법률 강화, 피해자 보호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본 사건이 드러낸 사회적 구조의 취약점과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일상 속 위험 신호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순자 씨와 김지혜는 그날 이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은미의 기억을 지켜갔다. 어머니는 딸의 방을 소박하게 정돈하면서 살아있던 시절의 따뜻한 향기와 미소를 마음에 간직했다. 친구 지혜는 정은미란 이름으로 추모 칼럼을 써나갔고 소셜미디어에 은미가 살아있던 흔적들을 매번 새롭게 돌아보며 누군가의 외침이 세상에 닿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종이 3번 울렸다. 기자와 방청객, 그 누구도 허탈한 표정과 눈물, 흔들리는 다리로 무거운 법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진실이 밝혀졌고 사랑과 집념이 범죄 위장에 맞서 싸웠다는 점만큼은 오래 기억될 이야기로 남았다. 이처럼 법정은 인간의 나약함과 위선, 그리고 미묘한 죄의식까지도 낱낱이 드러냈다. 냉혹한 판결 뒤에 남겨진 묵직한 교훈은 모든 이의 마음 한켠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정은미의 이름은,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이들의 집념과 슬픔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